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수강했습니다. 진수어머니 나머지 다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서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예, 5시엔 대세남,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하늘 아래 두 개의 전망대라고 정해봤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대전시가 내년 그 대전 방문의 해 계기로 2023년까지 보문산을 거점으로 해서 관광단지 개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 사업비는 770억 규모로 보문산 전망대 설치와 5월드와 연계한 워터파크 조성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아울러서 제2 시립도서관 건립과 국제미술전인 비엔날레 등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 보문산은 뭐 대전 시민들의 추억의 장소잖아요. 저도 네. 어렸을 때 뭐 소풍 장소로 매번 꼭 갔던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게 김현수 아나운서님의 그 나이를 짐작케 하는 케이블카도 탔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30대 이상의 그 분들이 기억하시는 예전의 보문산은 분명 근데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텐데요. 그렇죠. 말씀하신 케이블카도 있었고 또 그린랜드라고 하는 놀이동산과 수영장, 뭐 대전 시민의 휴식처로 아주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둔산동 그 신시가지가 생겨난 이후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면서 보문산은 점점 대전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만 갔죠. 그런 보문산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소식은 일단 반갑게 들리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걸 좀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발표한 그 보문산에 전망대를 짓겠다? 제가 알기로는 보문산에 이미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의 높이가 457m 정도 되니까 예. 그렇게 높은 산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지금 전망대가 산 정상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대전의 전경을 본 데 있어가지고 현재의 전망대는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전망대를 또 짓겠다는 건 새로운 전망대를 만들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워터파크를 새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는데 보문산에는 이미 과거에 그 푸프랜드라는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았지만은 지속적인 시설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문을 닫게 되었죠. 요즘에 정말 좋은 시설의 워터파크 많습니다. 그 충청 지역만 봐도 뭐 천안이나 덕산 이런 곳의 워터파크들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죠. 예. 그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 냉정한 타당성 분석 없이 그냥 장밋빛 전망만 보고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 일본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걸쳐서 워터파크 붐이 일어났었지만은 지금 살아남은 기업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내 워터파크 업계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요. 그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무언가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수요 분석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남산타워 같은 전망대를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뭐 전망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 네. 네. 이 벤치마킹과 따라하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1,888만 5,240원대
5,724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네, 대전시의 의정비가 인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그 대전시는 교육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외부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 심사위원회를 다음 주 중으로 구성하고 11월 중 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월정 수당 3,924만 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합한 5,724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5,724만 원. 뭐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고. 글쎄요.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 의정비 지급되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네, 맞습니다.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뭐 더 줘야 된다, 아깝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면은 뭐 사람들이 돈 주는 게 아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대전시의회 의정비는 올해 기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그 참고로 서울시의회 의정비가 6,378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부산과 대구가 대전과 비슷한 5,700만 원대, 그리고 광주가 5,576만 원으로 대전보다 적다고 합니다. 예. 대전시의 의정비는 다른 광역시들과 뭐 비슷한 수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의정비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주요 배경이 그 수년간 의정비가 좀 동결되어 있어가지고 의원들 네. 사이에서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좀 형성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에 대해서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은 5년간 의정비를 동결했다면서 공무원 인상 비율에 따라서 의정비를 좀 인상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의회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남진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도 아직 의원들의 뜻은 모으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5년간 동결됐으니까 인상할 때가 됐다. 네. 뭐 이 인상과 관련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뭐 합심해서 입을 같이 모으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요즘에 그 대전시에서 그 생활임금 삭감 관련돼서 말이 좀 많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장애인 콜택시 기사들 임금 협상 결렬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위치해 있는 분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대전시인데 그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희생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는 이것과는 좀 결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올해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계산하면은 1,888만 5,240원입니다. 그 5년간 동결되었다 할지라도 올해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 시민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의원들이라면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아는 것이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점만 주시면 다 까버리겠습니다. 이경, 주성천의 모두 까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 상군 부대변인과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천 변호사가 대전 지역의 주요 현안을 속 시원하게 까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I'm6 개편 이후 첫 스타트를 끊는 프로그램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드디어 2분을 엮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요즘 뜨는 법조인 김우찬 변호사와 함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른 채 범할 수 있는 혹은 범하고 있는 각종 범법 행위들과 그 처벌 사례, 수위, 그리고 현실에서의 인식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김우찬 변호사의 어마무시한 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마무시한 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입니다. 법률사무소 다담 김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엮였어요. 지난번 시즌 때 이걸 한 해 만에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아직 이제 뭐 법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이 망설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그 게스트의 밤 때 엮였습니다.
패널의 밤이었고요. 아, 네. 뭐 근데 지금 KBS 라디오 5시엔 대전함에서도 맹활약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뭐 사실관계를 전달을 해드리고 정보나 지식을 주는 그냥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는 사실관계를 전달 안 하고 정보와 지식을 전달 안 합니까? 이게 약간 비방에 가까운 즐거움도 드려야 된다는 이상한 부담감이 있어서. 네,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우찬 변호사께서는 민변 소속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민변 대전 충청지부 소속입니다. 네. 뭐 인권 운동 평소에 많이 하시나요? 인권 운동을 운운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똑바로 살고 있지는 못하고요. 네. 그냥 거기도 뭐 사실, 무슨 후원의 밤에서 엮였어요? 아닙니다. 뭐 당연히 네. 저는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고. 네. 이 기회를 빌어서 민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서 굉장히 무슨 정치적인 무슨 집단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변호사라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어떤 상식과 인권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심들을 이어나가고자 생활 변호사 분들이 모이신 생활 변호사. 네네 생활형 변호사님들의 지극히 평범한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뭐 법률 구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런 거니까 평소에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저희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 힘내서 그래요. 예, 봉사를 네. 할 수 있도록 생활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말해서 생계형 변호사 이런 거. 예, 생계라는 말 안 쓰고 이렇게 약간 돌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네. 그 말 문현웅 변호사님께 배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과거에 또 PD도 하셨어요. 예, 제가 그 프리랜서 PD로 예, 제가 좀 오랫동안, 쫄립니다. 예, 아닙니다. 저 지금 다 잊어버려가지고요. 그 국선 변호도 많이 하시죠? 네네. 네, 뭐 여러분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법률 관련된 그런 고민이나 아니면 상담을 받으실 분들은 네, 법률사무소 다담 네, 김우찬 변호사 생기형입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마무시한 법에서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마사지, 뭐 지압, 뜸, 사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른바 대체의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주위 둘러보면은 마사지샵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타이 마사지, 네. 그 마이크 자꾸 만지지 마세요. 네. 네. 중국 하이난 마사지, 뭐 네. 목욕탕 가끔 가시죠. 그렇죠. 거기 네. 때밀이 아저씨 그 세신 마사지 이런 것들도 있고 피부 관리실 여성분들 마사지, 지압원 정말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하시는데 네. 불법이에요, 그게? 엄밀히 따지면 불법인 업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매매 말고도. 네, 그렇습니다. 음. 이게 저희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마라든가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법 관련된 건데요. 얼마 전에도 작년 말경에도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지 않아도 시각 장애인들의 국한해서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그래서 안마 시술소라든가 뭐 안마 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것이 합헌이다, 위헌이다라는 논란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가장 최근에 헌재 결정을 보면 그것은 합헌이다라고 지금 판결이 나왔고요. 시각장애인 분들만 안마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게 합헌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신 거죠? 네네. 그럼 뭐 정말 시원한 신의 손을 가진 분들이 안마하는 것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논란이 앞으로도 사실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이제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들의 그 흐름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들이 많았고 사회적으로도 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헌재가 이제 안마사 자격 기준에 대한 제한을 둔 의료법 시행 규칙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헌법에 위배된다. 안마사들 그 시각장애인한테 주는 게 아무래도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고 평등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2006년에 위헌 결정이 내렸으면은 뭐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강력하게 반발을 하셨고요. 당시에 보면은 뭐 서울 마포대교 장기 농성을 하면서 분신, 투신 자살들이 이어지고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위헌 결정이 난 지 3개월 정도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의료법 규칙이 아니라 시행 규칙이 아니라 의료법 상에다가 완전히 그냥 이제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 분들로만 국한하는 법을 아예 제정을 했습니다. 상위법으로 제정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때가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었죠. 그 이후에도 2008년, 2010년, 2013년 헌재가 결국 동일한 사건에서도 계속 합헌 결정을 내렸고 가장 최근에 2017년 12월 28일에도
합헌 결정을 일단 내린 상황입니다. 과거에 시행규칙 때는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왜 또 법률로 가니까 이게 합헌이 되나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을 바라보는 뭐 판단의 기준이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의 어떤 불만 사항이라든가 사회 경제적 여건들을 고려한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 뭐 시각장애인 분들 포함해서 사회적 네. 약자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정한 이제 혜택을 드림으로써 좀 네네.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취지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뭐 네.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뭐 캐나다 이런 데에서도 관련한 뭐 자판기 사업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네네. 독점으로 준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잖아요. 뭐 타이 마사지 이런 것들. 혹시 우리 변호사님도 마사지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럼요. 불법을 저질렀네요. 그렇죠. 네, 고백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네, 공소시효 지났나 모르겠지만은. 그때 저도 갔던 곳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하셨던 곳은 아닌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불법 일단은 그렇게 업소를 개설한 것도 불법이고. 네. 그럼 그거를 이용한 손님들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거죠? 법적으로는. 자,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지금 현행법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마사 자격을 딸 수 있는 분들도 시각장애인에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안마사 자격도 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때밀 씨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때밀이 쇄신사분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거하고 마사지는 약간 장애인이 아니시고, 그러면 등 마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사지는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때 미는 거는 괜찮은데. 네, 괜찮지만. 그 아저씨가 왜 처음에 수건으로 눈 가리고 이렇게 머리 꾹꾹 눌러주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불법이죠. 그리고 이제 면허 착역도 당연히 시각장애인 분들만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그 안마 시술소라든가 이런 개설도 시각장애인 분들밖에는 못하는 거죠. 뭐 우리 흔히 뭐 성매매는 우리가 제껴놓을게요. 그거는 일단 불법이니까. 그 타이 마사지에서 뭐 가끔캅 뭐 오빠 아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불법인 거네요. 그렇죠. 불법입니다. 그럼 그거는 행위도 불법이고 또 불법 취업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되게 많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산동 많죠. 법원 앞에도 있어요. 그런 거 지나가다 저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마사지, 안마, 스포츠 마사지, 뭐 카이로프랙틱 이런 것들도 사실상 다 현행법상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의사들이 하는 건 어때요? 의사들은 가능합니다. 의사들이나 한의사들 가능하고요. 그럼 의사나 한의사가 병원에서 본인들이 마사지 안 해주잖아요. 누군가 네네네. 어떤 선생님들 다른 분들 의사 선생님 아닌 분들 오셔가지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른바 도수치료사 뭐 이런 이름들을 쓰는 것 같은데 그건 어때요? 예, 그거는 이제 한정적으로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의사분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의사나 한의사의 감시 아래, 그러니까 보조 아래 하는 거는 그건 가능합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고 그 의사의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관리 감독 아래에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다. 또 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사의 오더가 있는 상태에서 치료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하시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시각장애인 중에서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하는 거 말고는 다 불법이다. 전부 다 불법입니다. 발 마사지도?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만약에 이거를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자, 이거 의료법. 저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어떤 처벌을 받았어야 됐어요, 사실? 이게 지금 보면은 의료법하고 보건범죄단속법에 위배됩니다. 보건범죄단속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일단 처벌 규정을 보면요. 87조, 88조에 이제 벌칙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87조에 예를 들면은 무자격자가 이제 시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 사장님들이 해당되는 거죠? 그 마사지 업소 사장님들? 그렇죠. 그리고 진짜로 이제 시술하시는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카kun카 이런 분들도. 네네네. 목욕탕 빵빵 그 때밀이 아저씨들도. 네네네. 그리고 이제 88조에 이제 그 영리 목적을 이제 추가합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돈 받는 거. 네네네. 그거 같은 경우는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이제 특별법으로 그 보건범죄단속법에서 가중처벌 또 사항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5조에 보면 부정의료업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라든가 뭐 치과 의사가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람이라든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돼서요. 이 경우는 처벌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이렇게 처벌 조항. 법에서 뭐뭐 이상이면 엄청 센 거죠. 그렇습니다. 무조건 최소치가 그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9개 좀 주물러봐 이렇게 그것도 의료행위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의료행위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예시를 주건 하고 뭐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놓건 하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워낙 정의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판례에서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판례에서 의료행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걸 들어보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냐면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서 의료행위의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자격자가 행하는 의료행위의 위험은 추상적 위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사실은 의학의 발달과 사회 발전 등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의료법의 목적에 비추어서 의학상의 전문 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 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모호하네요. 사실 모호한 보면은 편이죠. 이게 며칠 전에도 그런 기사 나왔었어요. 누가 이제 지압을 받다가 이렇게 뭐가 잘못되고 돌아가셨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도요. 그러니까 위험한 행위로 그렇게 보면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일반 의료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뭐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막 과대하게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사실 주물러 주는 거 시원하잖아요. 그게 뭐 고도의 의료행위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뼈를 꺾거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문제겠지만은 주물러 주고 이런 것들은.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업소를 개설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에 대한 처벌은 이야기하셨는데 받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게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범법 행위에 가담을 했던 거잖아요. 아 근데 받는 분한테까지 지금 뭐 벌칙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업소가 갖고 마음에 안 들면은 신고한다 이렇게 협박하면 되는 건가? 악용될 소지가 있죠.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현실에서 이 법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주위에 이런 마사지 업소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목욕탕 쓰신 뭐 여자분들 피부관리실에서도 뭐 맞습니다. 경락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저희가 마사지 관련 업소가 전국적으로 한 5만 개 정도 있다고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은 이 5만 개가 시각장애인 분들이 다 운영하거나 뭐 영업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사실 시각장애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1,50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몇 %입니까? 이거 거의 극소수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실 영역에서는 단속을 뭐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허가는 어떻게 받아요? 근데 그거 사업자 허가 같은 경우는? 허가를 이제 다른 걸로? 다른 걸로 받겠죠. 뭐 건강 상담 뭐 뭐 그런 거나 뭐 받고 사실상 다 무허가 업소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뭐 합헌 판결이 났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불법 행위는 맞는데 단속은 거의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간혹 단속이 이루어져도 처벌이 굉장히 좀 약하다고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사실은 제도하는데 형벌이라는 게 사실 국가에서 갖고 있는 국가적인 어떤 형벌권을 이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헌이긴 하고 현재 의료법상 불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로 그 정도까지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병원 얘기하셨지만은 너무 비싸요. 의료 도수 치료라고 흔히 얘기하는. 저도 개인적으로 도수 치료를 뭐 2차례 받아봤었는데 병원에서 30분에 7만 원 이래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거의 불가능하죠. 뭐 요즘에는 그 의료 실비 보험들을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인정을 해줘서 그렇게들 많이 받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양심상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2번만 받고 안 받았거든요.
그 치료 효과에도 좀 물음표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뭐 다른 나라 사례들도 보면은 이 시각장애인 분들의 어떤 뭐 복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안마를 국가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대만 같은 데가 그런 데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일단은 일자리 고용 창출 뭐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경로당이나 이런데 복지 안마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다 급여를 주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불만인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안마사로서 일을 그런 방식으로 정부에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받는 돈이 뭐 1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만 가지고는 생계가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주고 좀 막아달라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마나 마사지, 지압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피로를 풀거나 어떤 뭐 이런 거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시각장애인 분들의 직업의 어떤 그 혜택을 뺏고자 함이 아니라 이게 좀 더 양성적으로 보편화돼서 받고 싶은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좀 덜 부담되는 가격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좀 예민한 얘기긴 하지만 이게 실효성 있게 지금 뭐 개정이 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중간에 이제 대한의사협회라든가 한의사협회 같은 엄청 반발이 심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 보험 그러니까 이게 그 이익 단체들이 자신들의 요즘 우리 뭐 사립유치원 연합회 뭐 이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참 민감한 얘기긴 한데 너무 네. 비싸요. 그리고 거기는 막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네. 어떤 전문 영역으로서 존중받으려고는 하시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존중의 바탕이 사람들의 마음이 가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카이로프랙틱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들 이제 뭐 치료도 받으시고 네.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도 사실상 의사, 한의사 뭐 그럼 거기에 관리를 받는 어떤 물리치료사가 아니면은 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 협회에서 지금 카이로프랙틱 협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국제 어떤 자격 기준 같은 게 있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자격을 따게 되면 뭐 연간 뭐 4,000시간 이상의 뭐 교육 시간을 이수를 하고 굉장히 엄격하고 힘들게 자격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하는데 불법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인 거고 반면에 카이로프랙틱을 시술할 수 있는 의사나 한의사분들은 뭐 한 30여 시간 정도의 세미나만 별도로 이수를 하시면 맞아. 그게 가능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들은 이것에 대한 전문성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는데 단지 이제 의사 면허라든가 의료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아예 봉쇄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선 대전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대표 프로그램 김우찬 변호사의 어마무시한 법을 듣고 계십니다. 너무 진지해요. 네. 그 의료계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우리 처음에 주제 대체 이야기를 말씀드렸었고 네. 조금 이제 주제를 한 걸음 더 넓혀 봐볼게요. 네네. 뜸하고 사열의 이야기도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뭐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단은 이분의 신원은 제가 공개해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최 선생님으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네, 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좋으신데요. 그 최 선생님은 현재 그 대체의학에 관련된 일들을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네. 이 구당 선생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치매 뭐 1인자 이런 얘기들. 사실 제가 아는 어떤 변호사분도 구안하사라고 하죠. 입 돌아가셔가지고. 네. 안 났다가 이제 구당 선생님한테 줄 서서 침 맞아갖고 입이 돌아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구당 선생님은 침이 주가 아니고 뜸이 주인 선생님이시고 저도 구당 선생님한테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오, 수제자. 근데 이분 예전에 법적으로 소송에 휘말리셔서 뭐 유죄 판결도 받고 이러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많이 휘말리셨죠, 사실은. 네. 사회적으로 논란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2008년경에 이제 모 프로그램에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하시면서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분한테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소송에 휘말리셨죠. 그래서 뭐 2003년에는
이분이 인터넷에 침뜸 학습센터라는 원격 평생교육 시설 신고를 했다가 거기서 신고가 반려되고 그래서 신고를 다시 반려를 한 것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라는 소송도 냈는데 이거는 구당 선생님이 승소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면 유튜브나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그렇죠. 침이나 뜸하는 네네네. 걸 가르쳐주는 거.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구당 선생님이 승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료행위 여부와 상관이 없이 교육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사실은 돈 판결을 받고 한 치료하는 거고요. 게 아니라 그냥 알려주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네네, 그냥 교육하는 거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뒤에도 뭐 여러 건이 있습니다. 2008년도 있었고 2011년도 있었고 그런데 가장 최근에 보면 2017년 8월경에 김남수 선생님께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실형을 800만 원. 받으셨네요? 네, 선고를 받았고요. 이게 계속 이제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결국에는 이 형이 그대로 유지돼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죠. 뭐에 대한가? 교육한 거는 일단 무죄를 받은 네네네. 거고 뭐가 유죄라는 거예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또 교육 시설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인이 교실 네네. 뭐 강좌 이런 거를?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시술을 하면서 사실상 거기서 교육받는 분들과 그 실제 실습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보여줘야 되니까 네네네. 마네킹한테 꽂을 수는 없을 거고. 당연하죠. 그래서 했는데 이때 이제 뭐 침뜸 교육을 통해서 143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돈은 많이 버셨네. 143억 원. 네네. 그리고 뭐 2008년 4월 1일부터 네. 2010년 7월 11일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시험을 보게 하고 합격자 1,694명에게 이와 관련된 뭐 뜸요법사 혹은 뜸요법 사인 증서 등을 부여하는 등 민간 자격을 만들어서 운영한 혐의로 이제 고발을 당한 거죠. 그게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셨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혹시 우리 최 선생님께서도 그때 수강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강료 비쌌나 봐요. 수강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이게 뭐 한의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침구사 자격증 이런 게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네네. 그러니까 침은 하고 뜸은 한의사만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영리 행위는. 행위로는. 네. 근데 그 민간에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냐, 효염이 좋은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예전에 뭐 조선시대에 침 맞아갖고 죽었다는 사람 얘기 별로 많이 못 들어봤던 것 같고, 어때요?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우리 선생님? 침이나 뜸은 전혀 위험한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라도 배우면 아주 쉽게 스스로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지극히 간단합니다. 특히 우리 구당뜸 같은 경우는 반미립대로 뜸을 쑥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보일까 말까 한 정도로 아주 작은 뜸을 뜨기 때문에 위험의 요소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뜸 하면은 보통 화상 얘기를 뭐 위험성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다. 없습니다. 침은 어때요? 침은 바늘로 꽂으면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침도 요즘에 나오는 침은 보통 0.25 내지 0.2mm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을 피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위험한 곳을 못 피하면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네. 아주 간단합니다. 갈비대 위하고 어깨. 신경이 있는데 이런 아닙니다. 침은 전부 신경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는 신경이 다 퍼져 있습니다. 어디든지. 네. 그래서 갈비대 위에만 꽂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 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의학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법으로 규율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효과가 많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침이나 뜸하면은 뭐 큰 병보다는 이게 발목 삐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근육통 이런 데 많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네. 뭐 사열 같은 경우도 어디 교통사고 나서 세게 부딪혀 타박상이 있으면은 어혈을 빼낸다 이른바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효과가 되게 많아요? 병원에서는 세균학하고 그다음에 수술, 응급처치 이런 것은 잘 하는데 병원에서는 못 고치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병이 생기는 이유는 혈액이 맑지 않고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혈액이 맑으려고 하면 혈액을 걸러주는 장기인 신장하고 간이 건강해야 되는데 양의학에서는 양의학, 한의학,
통틀어서 신장과 간을 기능을 높이는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우루사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아로라민 골드, 그 육체 피로 뭐 그것은 별개로 하고. 네. 혈액순환 문제에 대해서 사람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 병에 걸리지 않는데 병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은 큰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양의학에서는 MRI, CT, 초음파 어떤 기구를 다 사용을 해도 모세혈관에 혈액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 관심이 없습니다. MRI를 찍어도 모세혈관이 막힌 것은 찾아낼 수가 없어요. CT를 찍어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예로 고황이라고 하는 어깨 날개 축지 고환 아닙니다. 고황. 예, 고황이라는 어깨 날개 축지 옆에 있는 혈인데 여기에 담이 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픕니다. 죽음이죠. 저 자주 걸려요.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좀 질문을 몇 가지 드려도 될까요? 궁금한 것도 저도 있어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견해와 전혀 상관없이 어쨌든 이제 선생님이 와 계시니까 저는 이제 일반적인 법인 그 원칙에 의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면 사실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의사 자격을 취득해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침이나 뜸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구당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명망이 높으시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도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훌륭하고 뭐 정말 검증된 분이 있다면 저도 요청을 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사실은 그런 분들 외에는 다른 분들은 저희가 전문성을 평가할 기준이 없잖아요. 친구사 자격증을 부활을 시켜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저기 동네마다 침을 놓는 분들이 거의 다 있었습니다. 지금 한의대가 생기고 한의사가 생기는 바람에 전국에 있는 침사들이 전멸을 했는데 친구사 자격증을 왜 우리나라에서만 안 주는 건지 제도가 없애버렸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침구라는 분야를 전문화해서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 있으면 오히려 그 부분의 전문성을 뭐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이 보장이 되고 그게 반대로 이제 저희한테 오히려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막아놓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먹이 사슬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한의사들 같은 경우는 의료 기구를 좀 사용하게 해달라. 예를 들어서 뭐 초음파나 엑스레이 이런 거를 보면 훨씬 더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양방에서 막아놓고 때 이런 불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또 우리가 한의원 가는 이유가 그래서 B는 B고 뭐 타박상 이렇게 좀 제한적인 범주로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침구사라든지 뜸 이런 것들을 그 자신들의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막아놓은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추론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판결들도 보면요. 약간 이제 기준점이 모호하니까 엇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 또 2018년 6월경에 구당 선생님의 제자분이 이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검찰에서 150만 원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 벌금을 내고 그냥 재판 없이 종결하려고 그랬는데 정식 재판을 이 피고인이 청구를 하면서 억울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이제 선고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이때 그 사실관계를 보면은 이 구당 선생의 제자분이 1999년부터 1년가량 구당 선생님한테 뜸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 혹시 이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문. 네네. 그래서 이제 2008년경에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뜸방 모임 같은 거를 좀 하셨다고 해요. 재능 기부 같은 거? 네네네. 품앗이.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서로 뜸 떠주고 뜸 재료 같은 것도 공동 구매하고 근데 따로 대가는 이제 여기서 지불을 하진 않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판결문을 보면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시술에 사용된 라이터나 향 등 기구나 시술 내용으로 볼 때 쑥뜸 시술은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일반인이 직접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또 첨언한 것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그와 같은 시설 행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 선고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사실관계가 보면 이제 대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영리성이 사실 없기 때문에 무죄에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위험해서 금지한 다음에 네. 그러면은 돈을 안 받아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네. 역설적으로 돈 때문에 막아놓은 거다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보건범죄 단속법은 이게 처벌이 되기 위한 구속 요건 중에 영리성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법은 사실 영리성이 없어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보건범죄 단속법은 가중처벌을 하는 특별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요건 하나 더 추가한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할 때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법으로 기소를 한 것 같고 영리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무죄 선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법이 약간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은 게 정말 국민들의 건강이 염려돼 갖고 그 행위를 금지시킨다라고 하면은 영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리가 상관이 있고 그게 가중 처벌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 국민의 건강과 안녕보다 네. 그 밥그릇의 영역에 좀 더 신경을 써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근데 그거는 조금 해석이 아니고요. 이제 네. 가중 처벌을 해야 될 네. 만큼의 요건이 추가된 거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최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하신 침구사 제도가 이제 없어졌는데 그게 좀 부활이 돼서 침 영역이 좀 전문화되고 많은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게 단순히 제가 침구를 한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의학에서는 모세혈관에 대한 개념이 전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이 일어나는 것은 모세혈관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럼 모세혈관을 뚫는 방법, 막힌 모세혈관을 뚫는 방법들은 보통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운동, 두 번째가 온열요법, 세 번째가 마사지, 네 번째가 침, 다섯 번째 뜸, 마지막 방법이 확실한 방법은 어혈을 모세혈관을 파괴해서 침으로 파괴해서 어혈을 끄집어내는 사혈입니다. 아, 의사들이 싫어할 말만 지금 골라서 하시네요. 예, 그래서 네. 결국에는 실제로 병원에서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을 돈을 받지 않고 고치면 그것도 위법이죠. 그렇죠. 자격이 없으면 그것도 지금 불법 행위에 해당이죠. 그럼 저 죽으면은 치료를 하지 않아서 죽으면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나요? 아, 그거는 좀 다른 문제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나 한의사들 같은 경우는 자격을 취득하기엔 요건도 굉장히 엄격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재반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친구사 자격을 신설을 한다든가 혹은 유사 행위들을 다 전부 다 이제 허용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혹은 부작용들이 초래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하고 상관이 없이 저도 사실은 침이나 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법조인 분들도 아마 주기적으로 그런 거 시술 받는 분 계시지 않겠어요? 마사지도 많으실 겁니다. 네. 심지어 뭐 예를 들면 이것을 불법으로 판결을 하신 뭐 재판장님도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네.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으로 그런 약간 인식들이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거를 처벌한다거나 단속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조금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최 선생님께 그런 거 관련해 갖고 상의하시는 무슨 법조인이나 의료인 이런 분들도 계신가요? 전혀 없는데 실제로는 저는 주로 친구들과 친구 가족들한테만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많은 병들은 모세혈관이 막혀서 병이 생기는데 모세혈관을 여는 방법은 특히 한의원에서도 하지 않는 사혈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저는 심천 선생님한테도 공부를 했는데요. 심천 선생님도 아주 고난을 많이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유명하셨죠. 네. 네. 그 금산인가 거기에 교육원 하셔가지고. 당대 유명하신 범법자 선생님들의 수제자시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의사들 같은 경우 의료사고가 나면은 법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보상 내지는 보호받을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제 그 의료법
테두리에 들어오지 못한 이런 대체 의학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피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지금으로서는 전무한 거잖아요. 사고를 내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아니요. 네, 당연히 받아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걸로는 가능은 하죠. 네, 처벌을 받아야 되고 네. 사고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저도 보면 그 심천 선생님 말씀 나와서 저기 하면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신천사회요법이 뭐 과대 광고나 이런 것들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 시술법을 통해서 치료받는 걸 좀 자제해달라라는 약간 뭐 그런 공문도 있었던 것 같고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심천사회를 배우신다고 네. 이게 뭐 강의 들으시고 실제로 막 그 뽑으니까 숨도 나와 이러면서 보여주시고 뭐 이런 분들 많이 네. 봤거든요. 몇 년 전에. 네네. 저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구안화사인데 구안화사는 제일 처음에 온 구안화사는 침으로도 아주 상당히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온 구안화사는 절대 안 됩니다. 구안화사를 침이나 뜸, 양의학적인 치료, 약물 치료나 다른 방법으로는 구안화사를 절대 고칠 수 없는데 사열하는 방법으로는 아주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으로 막는다고 하더라도 얼굴이 삐뚤어져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고칠 수는 없을 근데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침이나 뜸 같은 민간치료요법을 행하고 계신 분들이 뭐 소위 말해서 뭐 양학에서 양의학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뭐 진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근거들을 좀 남기면서 이렇게 그건 나중에 처벌당할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사 현안을 과학의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권민서 감사해 과학 깔깔깔 카이스트 출신 권민서 과학 강사가 시사 현안안에 감춰진 이야기를 재미있는 과학 상식으로 풀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개편 이후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IM6 네, 첫 번째 테이프를 끄는 김우찬 변호사의 어마무시한 법. 예, 그 첫 번째 시간 마칩니다.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른바 대체의학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 약하고 건강보조식품 경계도 정말 모호하고요. 우리 그 최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 대체의학 관련해서. 예, 침뜸 사열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국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런 것을 막음으로써 사열 같은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알려줘도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침구 의사 자격증을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스럽게 의료 혜택을 볼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첫 시간이었어요. 네. 제작, 기획 의도에 어떻게 부합한 것 같았어요? 이게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현행법상에서는 불법임이 지금 명백한 상황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현실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음지에서는 굉장히 많이들 시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적극적으로 정부 당국에서 뭐 적극적 단속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균형점을 좀 찾는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내려왔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민간치료요법 같은 경우도 그 효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좀 하고 연구가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이런 음지화된 것들을 좀 양지로 끌어올릴 필요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또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수술실 뭐 CCTV 논란도 있었고 설치 논란도 있었고 전문가 집단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신뢰라는 것 이런 것들의 문제하고도 결부돼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 자격이나 면허를 갖고 있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기술적 숙련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직업적으로 굉장히 강한 윤리를 요구한다라는 어떤 의무도 같이 부여되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신뢰도 좀 회복할 수 있고
이런 음지화된 것들도 양지화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논의들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보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예, 고맙습니다.